네,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기윤입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며 분투 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네,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해 주는 이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BTN 가족사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님이신데요. 언제나 의원님의 삶에 가치관을 세워주신 소병철 의원님의 아버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30년을 대한민국의 검사로 사셨고요. 이제는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TN 불교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병철입니다. 저는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간사와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좀 기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순천이 낳고 또 순천의 일꾼이다. 그야말로 사랑받는 순천의 아들 의원님이신데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네. 적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예. 뭐 대한민국의 모든 참 사람들이 다 자식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비교적 온화하시고 저희가 자랄 때는 부모님들이 엄격한 부모님들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거의 간섭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자식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순천 농림전문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그게 이제 국립순천대학입니다. 경찰 공무원 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주유소를 경영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당시로서는 좀 드물게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좀 뭐 신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 분 생각하면 마음이 특히 애틋합니다. 네. 어찌 보면은 그 시절에 맞벌이 부부이셨던 셈인데요, 부모님께서. 한 번도 어떻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기를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부모님의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만큼 좀 착하고 말을 좀 잘 들었을지. 예. 네.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세요, 의원님? 우선 부모님들께서 온화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 네. 이제 다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버님한테 한 번 딱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무협지에 정말 글자 그대로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밤이고 낮이고 막 무협지를 마구 볼 때인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만화방에 가서 빌려봤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 반납 기간을 넘겼어요. 놓치셨군요. 네. 아유. 그래 만화방 주인 아저씨가 저희 집을 찾아오는 바람에 제가 몰래 무협지 보는 걸 아버님한테 들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그 무협지 보는 그 자체보다는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예를 들면 밤에
그 스탠드를 이불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부정직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던 네. 게 제가 자라면서 유일하게 한번 혼났던 겁니다. 참 온화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 검사의 길을 가기 위해 학창 시절은 또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라남도 수재들은 다 모인다 하는 예, 광주 과분한 제1고에 말씀입니다. 입학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 꿈을 좀 펼치기 전에 뭔가 시련을 맞이했다. 예,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생했습니다. 우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는 대학 입시에 당시에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턱걸이, 넓이뛰기 이런 걸 했는데요. 그것을 연습하다 제가 이제 척추가 탈구가 됐습니다. 이 멀리뛰기를 하다 잘못 착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수술을 받고 했지만 회복이 안 되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 무렵에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 끝부분에 또 그때는 이제 아주 청소년기라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이게 힘든 시기였죠. 그래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척추 다친 것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이제 못 마치고 예. 겨우겨우 졸업을 1년 휴학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학원 생활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친구 집에 기숙도 하고 네. 예전에는 입주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입주 아르바이트. 네네. 예. 벌써 이제 진행자님도 좀 생소하시잖아요. 뭐냐면 가정교사인데 들어가서 학생하고 입주해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입주 그때는 저희는 입주 아르바이트라 그랬습니다. 네네. 입주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이제 사립독서실에 뭐 지하실 사립독서실에 이제 값이 싸니까 네네. 거기서 먹고 자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게 이제 한 2년 고생했죠. 2년 정도. 왜냐하면 이제 휴학해가지고 우선 건강이 회복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뭐냐면 동가숙, 서가숙 하던 네. 이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행히 이제 저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제가 딱 해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해라 해서 한 4개월을 제대로 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입시를 앞두고 네, 4개월 네,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학했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좀 입학 성적이 좋아서 일부 장학금 받고 네. 지역에서 유지들께서 또 장학금을 이제 상당 액수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도 역시 이제 그 저 아르바이트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는 이제 계속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죠. 그 이후 또 서울대 대학원 1학년 시절 드디어 사법고시 예 합격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부모님 아버님께서 기뻐하셨죠. 본인도 네네. 이게 법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러셨죠. 아버님도 법대 졸업하시고 이제 해방이 되시니까 그때 고시 공부를 하시다 포기를 하시고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입문을 하셨었는데요. 네. 아버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그런 꿈을 자식이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셨지만 아버님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 좀 과묵하셨어요. 네. 온화하시지만 이제 보면은 아버님은 뭐 막 내놓고 좋아하시지는 않았죠. 이제 네네. 그렇지만 얼마나 좀 그 흐뭇해하시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후에 검사하려면 소병철처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30년 검사 생활 이어가십니다. 검사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많은 범죄자들을 보면 저는 대부분 측은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민감하죠. 그분들은 검사가 나를 과연 어떻게 대우를 하나, 네네. 어떻게 나를 처벌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검사가 자기에 대해서 그런 측은지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쩔 때는 이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먼저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검사가 예. 자기를 꽁꽁 얽어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겠죠.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수사를 하다가 증거를 그분들이 이제 미리 감췄어요. 네. 저희가 증거를 찾느라고 막 애를 먹으면 밤에 그 조사받던 분이 검사님 사실은 그 장부 어디에 감춰두었습니다 해서 찾은 적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다. 그럼요. 이런 예. 부분이 항상 검사 생활하면서 남아 있었고요. 개별 사건으로 이제 기억 남는 것은 요즘은 그런 경우가 덜 합니다만 옛날에는 인신매매 사범이 참 많았어요. 예. 특히 어린 우리 여성들 또 부녀자들을 이렇게 꼬우거나 아니면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곳에 팔아먹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가 그때 이제 서부지검 특수부 검사를 할 때인데 네네. 찾아오셨어요. 딸이 그때 학원 다니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딸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쭉 수사를 해보니까 이 따님이 인신매매 조직 꼬임에 넘어가서 어디 나쁜 곳에 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513명의 이 어린 그 여성들, 부녀자들을 전국적으로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처벌하고 그분 따님도 찾아드렸던 그런 것이 참 인상에 남는 그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으로는. 자, 의원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시절에는요, 검찰 최초로 대전지검의 불자회 창립하셨다고요. 아유, 존경합니다. 네. 예, 어떤 계기로 창립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BTN 나온 것도 그런 인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저희 할아버님과 아버님은 독실한 불자셨어요. 할아버님이 좀 그 생활이 은퇴가셨기 때문에 개인 암자도 지셨고 이제 그런 쭉 과정을 거쳐서 검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검사는 남의 죄를 단죄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엄격해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인간성이 좀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범죄자를 상대하고. 예. 그래서 제가 검사장이 된 뒤에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제일로 열성적으로 이 직장 내에서 활동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서 점심시간에 목사님 모시고 성경 말씀 읽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청 내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톨릭 신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장이 아무리 검사들이나 수사관 보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깨우침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왜 불자 모임은 없는 거지? 해서 제가 재미있는 게요. 당시 형사 1부장이 불자였어요. 독실한 분인데 제가 이제 불러서 부장 불자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쩌냐. 그래서 이 검사장님 좋습니다. 그래 이제 이 불자로 알려진 검사들한테 연락을 하면 재미있는 게요. 진행자님 불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보다요. 저희 어머님이 절을 다녀서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제 집사람이 절에 다녀서 제가 그냥 같이 갑니다. 이게 결국은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어떤 철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로 불교에 인연 있는 분들을 모아서 기왕이면은 전국 최초로 불자회를 창립하면 다른 검찰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그때 교육원장님도 내려오시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대전에는 큰 절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갑사, 수덕사 그리고 또 우리 본사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때 스님들께서 한 30여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불자회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쭉 우리 검사 수사관들이 이제 절에 가서 1박 2일 이렇게 또 템플스테이도 하시고. 템플스테이도 하고 그래서 저도 최초 지청장 모임을 갑사의 무문관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갑사 그 대웅전 뒤에 그 무문관 스님들 한 분씩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곳을 하루 동안 주지 스님이 빌려주셔서 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인지 20대 총선 때부터 민주당 영입제가 계속 있으셨던 우리 의원님, 근데 강력하게 고사를 하셨거든요. 네. 예,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고사하셨을까요? 그때는 당시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당 대표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하나는 정치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검찰에서 이제 퇴직한 후에 그냥 평범하게 이제 조금 욕심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 농민신문에 처음 칼럼을 쓴 게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이 제2, 제3의 상록수가 필요하다. 이제 그게 제 자전적인 심정이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것은 강력히 그때는 고사를 했습니다. 또 당시 제 친한 친구가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네. 메신저로 찾아왔지만 제가 2번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때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9년 12월 중순경에 네. 이제 어느 유력 정치인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똑같은 영입 제안을 할 때 제가 그분 말씀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네, 예. 그래서 오셔서 이 검찰 개혁을 좀 도와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의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 많은 검찰 후배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검사들이 밤늦도록 글자 그대로 된장찌개 한 그릇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회에서 그런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다 하고 있던 차에 또 다른 어떤 정치인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서 제가 12월 말에 이제 승낙하고 1월 4일 날 이제 영입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아버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치인이 되는 것은 못 보고 예, 먼저 떠나게 되십니다. 만약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에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떤 말씀 해주셨을까요? 아버님께서 아마 제가 이제 아버님 당에 입당하게 돼서 국회의원 출마할 것 같습니다만 강력히 만류하셨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신 이유도 굉장히 청렴하셨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이게 무슨 선비나 공직자처럼 해서는 비즈니스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시 이제 부도가 왜 났냐면 요즘 흔히 말하는 흑자 부도인데요. 그때는 신용 질서가 확립이 안 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상 거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기름을 사 오실 때는 그대로 현금 주고 사 오시는데 외상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또 운수업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제도 같은 것도 정립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흑자 부도를 나셨기 때문에 제가 정치한다고 하면 반대를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가 살아왔던 원칙을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법조인으로서 30년 동안 이제 아까 과분하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 했던 게 어느 중앙지에서 이제 그 각 공직의 분야를 쭉 열전으로 이렇게 쓰는데 검찰의 많은 선후배들이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게 우리 검찰에서 내려왔던 말입니다. 해서 사실 저는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어느 중앙지에서 그렇게 이제 저에 대해서 타이틀을 붙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치를 하면서 사실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살아왔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후일 언젠가는 정치를 하려면 또 소병철처럼 이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검사의 길을 걷게 되신 것도 또 이후 순천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시고 오늘날 순천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계신 부분도 아버님의 영향이 무척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든든한 고목나무 같았던 아버님. 그런 아버지께 편지를 좀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때는 아버님한테 편지를 자주 썼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숙비 겸 용돈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이제 받기 전에나 받은 후에나 꼭 한 달에 한 번 최소 편지는 쓰죠. 이제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뭐 기체후 만강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써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버님께 편지를 썼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만에 지금 써보시는 거였을까요? 네,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 세월이 참, 아버님께서 95년 3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요, 거의 30여 년 가까이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30년 만에 올리는 아버님 전상서.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소병철 의원님께서 아버님께 띄우는 아버님 전상서입니다. 아버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버님, 막둥이 병철입니다. 아버지 떠나신 뒤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온화하고 자상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또 아버지와 같이 자전거 타고 영화 보러 갔던 추억도 생생합니다. 아버님, 저도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 큰딸이 결혼해서 아버님 외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BTN에서
아버님께 이렇게 편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제가 그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은 아버님께서 지켜오셨던 그 청렴하고 강직한 모습을 제가 지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특히 검사를 하면서 남의 죄를 단죄하지만은 그 측은지심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은 아버님 때문입니다. 때때로 아버님 생각하면서 아버님 저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계시기를 자주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검찰을 떠나서 이 정관예우 거부하고 학교의 교편 잡았던 것도 아버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정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아버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저에게 이어주셨던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던 추억을 생각하면은 아버님께서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에 당시 여수경찰서 경비대장 하시면서 군인들과 교전 과정에서 진압명령했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총까지 맞으셨던 그 상처들을 지금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이런 인연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순사건이 일어나고 73년 동안 한을 풀지 못하고 많은 억울한 우리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그 고통을 풀지 못해서 이제는 잊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7분의 선배 의원들이 20년 동안 입법 시도를 했으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버님 이 사건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통과를 시켰고 지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불교에서 어떤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언제까지 제가 정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은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 선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선에 대해서 묻지만은 그런 욕심이 없는 거 아버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원하시는 바를 제가 충실히 대변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항상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생각하면서 현재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국회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많이 보고 싶고 오늘 아버님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눈물은 나지만 마음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BTN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편지 읽기 전에는 눈물 안 흘릴 거라고 자신했었는데요. 딱 들자마자 그렇게 되지를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이래가지고 좀 쑥스럽네요. 괜찮습니다, 의원님. 네. 네. 아, 참 60 중반이시다. 예, 중반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아무리 80 또 9순이 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참 이제는 저도 부모가 됐기 때문에 이 자식이라는 생각은 사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읽으니까 제가 자식이었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참 좋았습니다. 자,
편지 내용 중에요, 의원님. 73년간의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아버님께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여 년간 많은 의원님께서 하지 못하셨던 여순사건 특별법. 그 부분 무엇보다 가장 또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948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방공체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을 저희는 어렸을 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저희는 불렀어요. 당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일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 지금 정확한 숫자조차도 모릅니다마는 4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거 보면 11,131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재판을 받아서 사형받은 분도 있지만 요새 그 손가락 재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누구누구가 빨갱이야 하면 저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냥 직결처분 당하는 이런 억울한 그 많은 사연들이 그를 진상을 규명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복자가 73세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을 밝혀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는 젊은 세대는 그 사건을 잊어버렸죠. 그렇지만은 우리 현대사의 이 아픔을 반드시 해결해야지 저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우리 BTN 불교 방송 나와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인연이란 것은 분명히 있구나. 참 BTN 우리 방송에서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는 이런 평가를 나눴습니다.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은 우리 역사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합의 처리했다는 거. 그래서 이분께서는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이 법 통과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업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네, 수없이 불멸의 밤을 보내면서 숙고 끝에 정치인의 길을 선택하신 의원님, 검사 소병철, 정치인 소병철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 검사는 이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 검사는 만들어진 법을 원칙대로 집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원칙이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절충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대조적인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내고 계신 의원님께서 나고 자란 고향 그리고 순천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면서 크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정치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할 일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렸을 때부터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상처 치유, 또 하나는 제 고향 순천이 지금 국제 정원박람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지 순천의 미래 발전에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수건으로 생각하는 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는 다 성사를 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부분은 현재
이제 법을 발의를 해놓고 숙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은 절반은 제가 해결을 한 게 동부 서부가 서로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선의의 경쟁이 좀 지나쳤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쪽 지역이 윈윈하기보다는 좀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방안을 낸 게 하나의 의과대학 면허에 목포, 순천에 의과대학 캠퍼스를 2개를 설치를 하자. 이게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 분들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남아있는 숙제는 지금 저희 순천, 여수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으로는 더 심하죠. 이게 이제 원인이 김대중 대통령님 때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의료계를 좀 달래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좀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3,000명 넘는 분이 배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의 동의를 받는 숙제는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가지 약속 중에 2가지가 잘 지켜졌고 1가지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동안의 의정 활동 평가 매긴다면 저희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의정 활동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점수를 먹이기는 그렇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또 한다면 제가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이 행정가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와서 느낀 겁니다. 이제 행정가들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기획합니다. 그러나 정치인, 국회의원은 미래를 설정하고 현재를 글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전남이 좀 많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지금 공통 숙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 순천 지역에 인구를 어떻게 하면은 이 소멸로 가지 않고 다시 안정적인 기반으로 만들 것인가. 청년들이 순천에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사는 순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특히 왜냐하면 큰 숙제를 2개는 지금 해결을 거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에 무슨 첨단공학관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제 만화하지 않습니까? 요새 가장 젊은 친구들이 인기 있는 분야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순천에 유치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스스로 보람 있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셔서 가족사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더불어서 또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BTN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 가지고 정말 쑥스럽게 참 그 감정을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아버님 생각이 나서 참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는 날까지는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년이 더 살기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 포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그 희망과 포부 저도 언제나 응원하고요. 또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인연에 대해서 오늘 많은 생각을 했고 제가 의원 생활하고 있는 것도 인연법의 연속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귀한 인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또 섭섭했던 것만 늘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 축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원 속에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가족사진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따뜻한 가족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